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21차 현배한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장 현배한 교수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발굴해서 바이오 헬스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서포팅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좋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놓으시면은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례로 보는 스타트업의 투자와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어떤 창업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지, 그래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등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정보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조슈아 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님이십니다. 민 대표님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엑셀레이팅 창업 기술 사업가로 한 20년을 일을 하셨고요. 최근 3년간 투자 건수가 32건, 그리고 엑시시 3건을 하셨네요. 그리고 모태펀드도 결성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셨습니다. 209억짜리가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지금 56억짜리를 하고 계시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IBK 창공 등을 약 6년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이제 로우 파트너스 부대표로 계셨고요. 지금은 조슈아 파트너 대표이사님으로 계십니다. 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조슈아 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례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현재 그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요, 현재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을 진단을 하고 예비 창업자들을 창업을 시켜드리고 초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들을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 사업 업무 이외에 저희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이제 9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기반으로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가 만들었던 사례들을 제가 후반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들도 투자 유치와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에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럼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는 다양한 기술 기반의 기업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 기업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투자 연기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서 방송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딥테크 기업인데 그를 기반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문의를 주시면 기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진행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포럼 내용들입니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저희는 이 포럼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스타트업 트렌드 관련된 레포트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레포트는 저희가 보통 전년도 22년도에 만들어져서 23년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보가 23년도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좀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분야가 과거에 2009년도부터 10년도에 각광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이슈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보들이 66위에
아이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1위까지 갑자기 상승하게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또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과거 2009년도, 10년도에 관심 갖고 있던 데이터 정보들이 최근에 2024년까지는 가장 아주 핫한 아이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사물 인터넷,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가상현실 같은 부분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정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왜 언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아이템들도 단순하게 바이오에 대한 순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는 것 이외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한 검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수술을 하는 방법을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기술과 다양한 정보들이 합쳐지는 아이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템들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밑에 보시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가 창업하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창업해서 성장해 나갈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알파고와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실현을 했고요. 총 AI로 220만 개의 새로운 물질 구조를 예측하고 이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것을 예상해서 약 32만 1000개의 물질들을 선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알파폴드를 개발해서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바이오의 다양한 정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전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과 같이 융복합될 수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최근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 투자와 우리 회사에 맞는 다양한 사업화 정보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들 중에 최근에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100점으로 봤을 때 현재 46.5점의 스타트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투자 위축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22년도, 여기서 말하는 작년 22년도인데요.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를 보면 투자가 감소됐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도 스타트업의 파업이나 파산이나 폐업, 그리고 인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구조 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도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이 됐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경제 침체가 많이 금리에 대해서도 안 좋은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경색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투자의 기회도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또 평가가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어서 투자업계 생태계에 대한 변화와 전망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전반적인 전망이 지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30.5%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긍정적인 데이터고 회색 부분이 부정적인 데이터인데 작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긍정적인 것보다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년 예상의 변화치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게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변화가 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변화 인식의 첫 번째가 벤처 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58.8%로 나와 있고요. 또한 창업 지원 기관,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민간 부분의 지원 사업들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36.6%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저하라든지 또 M&A나 IPO들에 대한 저조한 것들도 시장의 부정적인 의미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향후 1년 이후의 전망을 보게 되면 경제 위기가 계속 악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31.8%, 그리고 투자가 유축되겠다 13.9%, 그리고 정부 지원이 감소되겠다는 내용들도 전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트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55.6%에 대한 그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사업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증가되겠다라는 것들도 33.3%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보더라도 투자 유치가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현재 과거 2년 동안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국가 9위에 올라와서 발표가 된 것처럼 정부 주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보면 전체적인 100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역할이 약 52.5점 정도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대비들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정부가 시급적으로 개선할 사항 순위 1순위를 보게 되면 자금 확보라든지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인력 확보, 글로벌 진출에 대한 확대에 대한 내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행하는 내용들과도 좀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보시면서 사업화에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금융규제, 의료개선, 샌드박스 관련된 규제들도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진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좀 더 정부 규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하고 있는 투자 기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창업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그리고 CVC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는 프라이머, 2위에는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3위에는 블록포인트 파트너스가 랭크되어 있고요. VC로는 알토스 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 벤처스, 그리고 CVC에는 카카오 벤처스와 네이버, D2SF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한 순위를 마련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펀드의 규모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규모에 대한 내용들도 보시면서 투자를 이끌어가고 사업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현황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 가운데 보시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시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와 그 다음에 대한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서 스케일업을 하는 단계까지 이제 기술 혁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분야를 지나게 되면 이어서 유니콘과 데카콘으로 이제 이어가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 형태를 보시게 되면 최초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창투사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다양한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가고 그런 걸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저희가 대기업이 요즘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CVC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본인들이 막 가지고 있는 펀드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한 기업들을 M&A 해가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업화 방향을 확산해 나가고 있고요. 네이버와 그리고 GS 그리고 시그나이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들을 M&A 가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만연하게 현재 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CVC의 투자 현황도 22년도에 대한 투자 건별 그리고 투자 금액을 보더라도 1위에 바이오, 의료 부분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도 꾸준하게 관련된 이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질을 높이고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대기업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의 생존 경영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번부터 총 10번까지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세스를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중진공, 기부, 신보, 그리고 R&D를 지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들을 창업을 전략부터 그리고 시드 투자 그리고 성장 전략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다 보니 다소 그 VC 트랙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생존 경영에서는 가장 그 필요한 부분들이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어떤 그 자금에 대한 유치와 그리고 어떤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초기에 많이 내가 생존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매출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성장 단계와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매년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시면서 지원 그 사업화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어서 그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다양한 투자 사례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기업들이 성장해 갔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창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걸 시청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한번 피봇을 하거나 적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템을 피봇함으로써 성장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기업 명칭이나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삭제를 해서 그 사례로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 소모품을 그 유통하는 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의료기기 전문 유통의 기업이 신사업 분야에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서 가장 갖게 됐던 니즈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병원들을 그 만나게 됐고요. 그 많은 병원들이 가지고 있던 니즈 중에 하나가 간병인에 대한 니즈를 가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대체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국내 간병인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간병인들이 그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있는 그 간호사들을 채용을 해서 협회를 만들었고 그 협회를 기반으로 각 병원에 간호사들, 그 간병인들을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플랫폼화 시키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그걸 사업화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최초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전략을 저희가 진단을 하고 세워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이템 진단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플랫폼화 시켜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게 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시드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 이거를 기반으로 그 시드 투자 이후에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BM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그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 대한 문제들도 해소해 감으로써 이 회사는 그 투자와 그리고 나중에 그 다양한 사업화에 대한 본질을 잡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그 간병인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회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총 누적 투자 금액은 275억 원에 현재 2024년 그 더 V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7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국내에 이름 있는 투자사들이 그 투자에 참여해서 기업을 성장하게 됐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도 발전을 한 거로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단순하게 유통 서비스에서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런 과정은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술 개발과 그리고 그 전문 기술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대표이사로 영입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유통회사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비용들을 투자와 그리고 정부 R&D 자금 그리고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로 저희 판단이 되고 있고, 첫 투자 이후에 기업들이 가장 필요했던 자금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자금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을 피봇시켰던 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그 타겟 항암 물질을 만들어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조성물을 만드는 게 핵심을 가져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처음에 창업 이후에 많은 자금들을 그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전대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을 통해서도 자금을 유치를 받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에 그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 초기 인재를 영입을 하고 그리고 초기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중에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도 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게 됐는데요. 대기업 M사로부터 초기 투자 이후에 자금을 또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M사가 가지고 있는 수원에 있는 R&D 센터에 입주를 함으로써 대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들과 그리고 다양한 R&D 지원 어떤 영역들,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는 데 좀 활용하게 되었고요. 이것들은 초기에 투자를 받았던 투자 기업들을 통해서 대기업과 연결이 되었고, 이 대기업도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사업화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니즈가 같이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간과 그리고 초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 활용인데요. 그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초기 자금을 많이 세이브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그리고 그리고 팁스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기반으로 추가적인 프리-A 그리고 시리즈 A까지 투자가 완성되는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기업이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 전까지 가장 필요했던 자금들을 그 대기업과 그리고 대기업이 주는 다양한 자금들을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기업들이 활용할 때 가장 필요했던 장비라든지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되게 많습니다. 뭐 지자체를 통한 장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창업했던 분들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과 장비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함으로써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그 기업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이분들이 만들었던 장비는 초소형 그 내시경을 만드는 거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내시경을 만들었을 때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올림푸스라는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핵심 목표는 그 글로벌 기업과 저가 제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저가 제품의 그 내시경을 최고 성능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런칭을 시켜서 다양한 판매와 그리고 니즈를 충족시키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겟층은 이제 유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유럽에서는 중국산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 국내산 장비를 활용하는 걸 좀 선호했었고, 그 대신에 가격대는 비싸지 않고 그리고 또 중국산 장비처럼 너무 싸지 않은 최고의 성능과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처음에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겟을 해서 창업이 됐지만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판로 개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은 본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이 초소형 내시경에 대한 제품들을 판매와 연결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냐면 실질적으로 초소형 내시경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도 만나게 됐고요. 또 해외에 박람회도 가게 됐고, 실질적으로 타겟을 하게 됐던 유럽에 있는 병원들도 미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시경에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시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비뇨기과 내시경에 좀 특화를 시키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초기 투자 이후에 현재까지 총 12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콜마 홀딩스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 기업은 좀 더 마케팅에 또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뇨기과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과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에 접목시키게 되었고요. 그 투자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그 내시경 장비를 좀 더 현장에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인허가가 완료돼서 동남아 진출도 확정이 되었고요. 또한 FDA 허가 이후에 미국 진출까지 확정이 되었고, 또 국내 최초의 그 일회용 연성 내시경으로서 510K 허가도 받으면서 미국의 판매가 시작이 된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품을 좀 더 계속 그 하나의 방향으로만 갔던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포커싱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중점을 두게 되었고요. 그 중점을 둔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확장할 수 있는 투자자와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인허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인허가 이후에 해외 진출까지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가 사업화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니즈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니즈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제품을 만들어 간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 투자와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엑시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굉장히 만족시켜서 그 트렌드를 기반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창업 기업으로 이루어졌고요. 본 아이템은 그 대학교 2학년생이 그 휴학을 하고 만들었던 아이템인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창업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행했던 창업을 통해서 발생했던 매출을 기반으로 그 창업을 다시 하게 됐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장 회사가 운행했던 경진대회에 본 아이템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품한 아이템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이 경진대회를 주최했던 이제 기업이 본인들의 자금과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권유를 하였고, 그걸 기반으로 그 아이템에 대한 창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격 진료를 통해서 그 진료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에 대한 아이템이었고, 여기에 그 추가적으로 그 진료를 통한 그 처방을 우리가 직접 배달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그 아이템과 사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시장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반영도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그 창업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이슈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한 이 아이템의 핵심은 그 원격 진료 이후에 처방된 그 약이 그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또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서는 아직 원격 진료와 의약품을 뭐 민간 기업이 아니면 뭐 일반 택배라든지 퀵서비스를 통해서 배달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라는 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라는 아주 큰 그 코로나 그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의학 체계가 많이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라든지 약에 대한 배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건소에서도 약을 배달해야 됐었는데 그것들까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됐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준비도 잘 되어 있었지만 환경에 얼마큼 최대한 적용이 되었고 환경에 맞게끔 그 아이템을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핵심을 가져가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환경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는 일본의 법인을 설립을 하여서 글로벌 진출까지 진행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하였지만 당연히 코로나라는 가장 그 특수를 이용을 해서 큰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또 헬스케어 기업들도 내가 만들었던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런 아이템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적용될지에 따라서 내가 자금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그 스케일업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한 또 다른 하나의 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의 그 아이템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또 다른 제2차 성장 과정을 가져가게 되는 케이스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 4년, 5년 동안의 어려움과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서비스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이 서비스들 이외에도 국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곽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 중에도 여러 가지 그 극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CTC를 통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다양한 혈액 분석을 통해서 질환을 판단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최초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후에 굉장히 많은 R&D 자금을 유치를 함으로써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과 그리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또한 이 회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까지 설립을 함으로써 자회사도 같이 성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금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을 통해서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또한 기술 보증 기금 이외에 다른 보증 기관을 통해서도 융자를 통해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다양한 자금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회해서 또 다른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들이 하나의 핵심인데 그러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파악했던 게 이 회사의 핵심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좀 아쉬운 사례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양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술 분석 그리고 가치 평가하는 기관을 통해서 이 특허가 약 6천억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했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이거를 개발해 왔고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와 논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점은 대학에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좀 안일한 대처가 있어서 좀 이 기업이 끝까지 성공할 수 없었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수님은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투자도 받고 다양한 노력을 하려고 했었지만 대학에서는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나눌지 그리고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내의 창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지분을 나눠서 기업에 줄지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실시 보상을 어떻게 할지 투자 유치 이후에 성장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들이 더 먼저 사업화가 되는 바람에 본 기술이 좀 더 사업화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과 그리고 지원에 대한 역할들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대학에 계신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시장의 논리와 같이 한 발짝 더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가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창업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있었던 사례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약간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했던 교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것을 사업화시키겠다는 것 플러스 본인이 이미 사업을 한 차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준비되어 있던 아이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까에 대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만들었던 아이템을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택배 제품들을 현장까지 배송을 시킬 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음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성장을 가져갔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금 이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에 대한 유치, 그리고 또 이 이외에 후속 투자를 통한 자금에 대한 유치와 그리고 부족한 기술은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수님이 속해 있는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딥테크 팁스에 대한 자금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기업은 꾸준하게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기업과의 POC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약 4년에서 5년 동안 이 기업들은 아이템에 대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진행해 갔고요. 그 아이템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은 그 정부 지원 R&D라든지 그리고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한 보증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팁스를 통한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R&D 자금을 그 지원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R&D 자금을 확보할 때 가장 필요했던 다양한 뭐 투자라든지 그리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학 협력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장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연계라든지 그리고 용제에 대한 연계들을 대표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초기 기업들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표님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기업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기술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으로 그 연구기관을 활용했던 내용들인데요.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고분자 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그 연구기관과 같이 공동 연구를 단연간 진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연구자분들 중심으로 창업이 되게 되지만 창업 이후에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내가 몸담고 있었던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기술들을 이전받음으로써 그걸 기반으로 그 기술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확보했던 기술들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스스로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전받은 기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를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이어가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공동 연구를 통해서 R&D를 진행을 하였고 이거를 기반으로 완성된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투자를 그 유치를 함으로써 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기술 기반, 특히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창업부터 그 성장 단계까지 본인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가 본인이 연구실에서 그 같이 연구를 했던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같이 본인이 진행했던 연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같이 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들었던 제품을 대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연구를 진행하시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R&D를 진행하실 때 공동 R&D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R&D를 진행하실 때는 참여 기업들이 반드시 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참여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내가 만들었던 기술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개발을 하거나 사업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 같은 경우도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 개발했던 기술을 그 대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연구 개발하실 때 참여하는 기업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같이 부여하면서 R&D를 진행을 하시고 또 그 참여 기관들을 참여 기업들의 네트워크들도 10분 활용해 보시면 내가 창업한 기업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연구 기관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한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사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아마 지금 이쪽에 지금 일을 하시는 스타트업들께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아까 자료에도 제시됐지만 가장 지금 기업이 어려운 게 펀딩이죠. 투자 유치가 지금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근데 투자 유치는 이제 초기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 후기 투자 이렇게 있을 텐데 우선 투자를 잘 받으려면은 초기 투자인 경우에는 뭐를 대표님들은 특히 관심 있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우선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창업하셨던 창업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올해 투자가 진행됐던 바이오 기업들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역량 플러스 사업화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만났던 기업 중에 하나도 매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면서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시겠다는 내용들을 어필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도 내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매출과 그리고 사업화로 연장시킬지에 따라서 초기 투자가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이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헬스 기업 전반으로 보면은 기술 기업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을 매출로 보는 그런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매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뭘까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아마 기술 이전이 매출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실 텐데요. 그런 네. 부분은 아마 굉장히 후단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한 이전에 대한 매출은 조금 더 후에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초기에 연구 성과를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 결과물들을 연구소에 조성물을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좀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보면은 출신이 되게 연구자,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가 출연연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경영에 대해서 가지기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초기 기업에서의 경영은 우선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술 개발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초기 자금은 대부분 R&D 위주의 자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구를 통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녹여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시리즈 A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CFO를 영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교수를 겸직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전문 경영인이 반드시 동참해 주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제 초기 투자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후기 투자, 후속 투자, 중기 투자랄까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제 부시들이 들어오는 단계가 될 텐데 그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후속 투자의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개발한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속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기술이 예를 들면 임상, 1상, 2상까지 갈 수 있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도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을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더 퀄리티 높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회사의 지분 이석에 관련된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부터 그 후속 투자까지 갈 때까지의 전체적인 그 지분 형성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초기 때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후속 투자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 과거 사례를 쪼개 보게 되면 그 초기 투자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반론이 되지 않으면 후속 투자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파트너가 끝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파트너들까지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 A 그리고 시리즈 A에 들어왔던 투자자들도 계속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금년은 이제 굉장히 좀 스타트업들이나 기존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정부 정책 간담회라 이런 데 좀 갔다 보면 내년이 더 어렵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또 크고 있습니다. 또 정보 지원금도 굉장히 내년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또 투자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조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더 신중하게 봤던 어떤 투자 형태를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된다고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뭐 투자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긍정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참 기업을 경영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기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기업 경영하실 때 고려해야 될 이제 내용들이 특히 이제 첫 번째는 기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펀딩을 받아서 잘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세무, 회계, 법률 등등에 관련되는 인사, 재무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경영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케팅, 기술이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하셔야 비로소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위대한 기업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들은 드리도록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놓으시면은 이런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민재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1차 현배영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